입을 것도 모자라 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강두천. 한 게임 유튜버가 페이커와 도파의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새벽 솔랭 3연전 마지막 경기라는 약간 중2병스러운 문구를 사용한 것에 유래된 신조어라고 합니다. 시사멘터리는 못 보던 한자 성어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굳이 한자로 바꿔본다면 스스로 자, 강할 강, 머리 두를 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머가리 깨지게 싸운다, 뭐 이런 뜻인가 한 거죠. 최근 혼란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변치 않고 동아시아 자존심국의 결정체인 베트남과 중국의 자강두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과 중국의 오랜 애증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베트남은 지금은 라틴 문자에서 변형된 글자를 쓰지만 한자어 단어의 비중이 60%에 이를 만큼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건국신화마저 염제신농의 3세손이 먼저 낳은 아들은 중국을 다스리게 하고 남쪽에서 얻은 아들에게는 남방을 다스리게 했는데, 남쪽 아들이 용왕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 용왕 딸의 아들이 또 북쪽 중국 황제의 딸과 결혼해서 알 100개에서 아들들을 얻었는데, 그중 50명은 용궁으로 가고 50명이 남아서 베트남을 다스렸고, 거기서 제일 센 용자가 쿵왕이라 부른다는데, 그래서 현 베트남인들은 용의 후손인 것이다 라는 것이 베트남 신화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는 용에 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 웅왕의 18대가 2600년을 다스렸다는데 단군 신화와 비슷해 보이네요. 그리고 베트남의 국경일 중에 쿵왕기일이 있는데 한국의 개천절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외세의 침략을 번번이 이겨냈다고 자부심이 쩌는 나라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렇게 건국신화부터 중국에서 갈라져 나왔던 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삼국시대의 제갈량의 남만정벌 지역이 베트남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베트남 지역이 아니고 지금의 운남성 정도이다. 맹획은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만두 이야기도 칠종칠금도 다 창작된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정설인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받은 적도 없고 몽골 제국의 침략도 물리쳤고 프랑스의 독립전쟁을 했고 미국도 이겼던 적이 있는 만큼 지금 저렇게 자신감 쩔어주는 베트남인들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만, 사실 베트남은 고조선 시대의 한 사군처럼 한무제 때는 베트남에도 한 구군도 설치되었었고, 베트남의 잔다르크라는 증자매는 삼국지 마초의 조상인 마원에게 항거하다가 처형당했던 것이고, 베트남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추앙받는 하왕은 송권에게 종속하여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충성을 다한 중국인 사섭이지요. 그리고 당나라 때는 우리 역사의 안동도부처럼 베트남에는 안남도부가 있었고, 몽골 때는 우리는 고려가 몽골의 침입은 받았지만 자주국인 것은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세계학계에서는 약간만 먹히고 있는데, 베트남은 베트남의 이순신이라는 쩌능도의 활약에 3차에 걸친 침공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올 혼돈의 19세기 말에는 1883년 이미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고, 다음에 청불전쟁 이후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끝나고 프랑스의 본격적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시사멘터리가 이 같은 베트남과 중국 관계의 사건들을 간략히 요약하는 첫 번째 요지는, 베트남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의 옆에 위치했었던 이유로 중국과 교류했고 중국의 영향도 있었으며 중국 세력을 물리친 적도 있었지만, 양쪽 모두 힘이 약한 시기에는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까지 겪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대동소이한 사실이고, 그러나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 자존을 지키려던 정신은 양쪽 모두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걸 과장해서 베트남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도 모두 물리쳐서 자만심이 아니 자부심이 쩌는 것이다 라든지, 일부 베트남인들이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뭐뭐다, 지금도 미국의 뭐뭐다 라고 역사나 외교 정책상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비하하는 것도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근자감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베트남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과 떨어질 수 없이 관계를 가져가야 하지만 동시에 중국에 이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런데 현재 세계적인 사태로 경제가 큰 문제인데 베트남은 반중 감정을 가져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 와서 베트남의 앞날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트남과 중국의 자강두천을 팝콘 먹으면서 관람하면 되겠지만요, 이후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역시 프랑스의 식민지인 상태에서 일본군이 프랑스를 압박하여 베트남에 진주하여 베트남은 프랑스, 일본 양쪽에 수탈을 당했습니다. 1945년에는 프랑스군 측의 베트남인들이 그래도 같은 동양인이라고 패망 직전인 일본군에게 협력을 하고
프랑스가 일본에 패배, 베트남은 일본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역시나 믿었던 일본에게 엄청난 식량 수탈을 당하면서 1945년 초 인구의 10%에 가까운 2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을 겪는가 하면 세계대전 종료 후 돌아온 프랑스에게 독립운동을 벌인 결과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남북으로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고 또다시 남북 간의 내전, 그리고 후에 참전한 미국이 역사상 최초의 패전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종전,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캄보디아를 침공하니 이를 막으려던 중국과의 중월 전쟁이 터지고 소련의 개입을 의식한 중국의 철수로 베트남의 승리로 끝났지만 지독한 경제난으로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매년 수십만의 그 유명한 보트 피플들이 살기 위해 베트남을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프랑스, 일본 식민지부터 내전, 근현대사까지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처절한 역사인데 어떻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조롱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프랑스와의 독립전쟁, 베트남 전쟁 시에는 중국이 베트남을 지원해서 사이가 개선되기도 하였고 국부로 추앙받는 호치민부터가 삼국지 수호지를 즐겨 읽었다고 할 정도로 중국과 연관도 깊었는데 통일 후에 베트남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화교들을 탄압하고 친소련 노선을 펴자 관계가 악화됩니다. 베트남 전쟁 시에도 오히려 미군보다는 중국을 더 경계하였는데 역사적으로 베트남을 침공, 병합하여 1000여 년간 지배하였으며 근현대까지 종주국 노릇을 하던 중국군이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전면 개입 후 강제 병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중국과 베트남은 1990년대까지 국경에서 산발적인 충돌이 일어났고 국교도 1991년에야 수립되고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 이후 도이모이에 나섰습니다. 도이모이 이전 100달러를 밑돌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액수가 작아 보이지만 1986년 공산당 대회에서 도이모이를 선언한 지 33년 만의 성과인데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처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돌리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해외 자본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오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 자본이 서로 들여오려 하니 베트남인들은 이제 중국이 아니고 자신들이 세계의 공장이라며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을 시사멘터리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베트남의 주가가 치솟는 상황이 오니 정신을 못 차리고 콧대를 세우고 그렇게 키워준 한국을 홀대하는가 하면 삼성도 LG도 베트남에서 나가라는 기도 안 차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항상 외세에 수탈당했고 우리나라보다 가난하게 살았던 세월도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 울분도 컸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치명적 약점은 외국 자본의 유치로 고속 성장했지만 스스로의 자원, 자본, 기술로 독자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외국 자본을 받으며 기술과 지적 재산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것을 자체 기술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외국 기업을 오히려 위협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상당 기간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의 조립 생산기지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베트남 경제지표의 허상을 살펴보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탈중국 과실의 거의 모든 몫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기업들은 얻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 산업인 의류 부문에서는 2019년 6월 이전 1년 동안 베트남 기업들의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16%에 불과했으며 84%는 외국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143개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의류 수출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들은 여전히 소규모 기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베트남 수출의 축인 휴대전화의 부품은 무려 98%가 한국과 대만 기업들인데 베트남 기업은 극히 일부의 부품만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수출이 모두 외국 기업일 뿐이니 빛 좋은 개살구네요. 경제성장기에 우리 기업들이 악착같이 수출을 늘렸던 것과는 180도 다른 면모이죠. 또한 가격 경쟁력도 떨어져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붙여도 중국 기업은 여전히 베트남 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미국 고객사들은 중국 파트너나 베트남의 외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폭이 늘어나 미국의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에 오르고 언제든지 미국의 보호무역에 타겟이 될 가능성, 즉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할 때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를 가지고 다른 분야까지도 항상 압박을 하듯이 타겟이 될 위험이 큰 상태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기대하는 생산 라인 이전조차도 한국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데 베트남이 그렇게 믿는 일본 같은 나라도 중국에서 자본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지만 베트남에는 별로 없었으며 중국은 베트남을 미국으로 가는 우회 통로로만
수입에만 이용하는 것이 베트남의 대미, 컴퓨터 및 부품 수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66%나 늘면서 그냥 거쳐만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1월에서 4월만 보아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2.8% 줄어든 대신에 다른 국가들에서 대체가 됐는데 베트남이 무려 38.4% 증가해서 200억 달러입니다. 액수로도 대만을 넘어서는 상당한 수치입니다만 저 수치의 실상은 자국 기업들은 미미하고 중국 제품들과 한국 기업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베트남의 수입국가 1위인 중국과 한국을 합치면 무려 58%로 저건 역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일 뿐이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을 보면 중국에서 베트남이 수입하는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작년 한국의 직접 간접 합산 투자 규모는 79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중국의 지난해 직간접 투자 규모는 40억 6천만 달러이고, 그러나 2위를 차지한 중국령 홍콩의 투자를 합산하면 119억 3천만 달러로 월등한 1위가 됩니다. 한편 베트남의 관광산업 역시 대단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2018년에만 17.7% 성장하여 637조 동을 벌어들였는데 2019년에는 1,8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왔고 700조 동 이상을 썼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지난해 세수가 1,425조 동이었는데 관광 수입이 700조 동이었으니 그 중요성은 엄청납니다. 1,800만 명의 관광객 중 1위는 중국 580만 명, 2위 한국이 430만 명, 합계 1,100만 명으로 60%가 넘는데요. 10여 년 전과 비교해보면 한국과 중국이 관광만으로도 베트남의 GDP 성장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타격은 선진국들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량 실업 사태를 맞는 각국 정부가 본국으로 자국 기업을 돌아오게 할 정책을 추진해 투자가 급감할 것이고, 이미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의 70%가 도산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기업 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도 나서야 하는데 선진국들에 비해 양적 완화에도 한계가 있고 기업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최근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제조까지 뛰어든 세계 1위 빈그룹마저 이미 유동성 위기설도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도 IMF 때 크게 겪었지만 이미 베트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를 다른 나라들은 늦어도 2-3년 안에 회복을 했는데 베트남은 10년이나 걸린 것만 보아도 세계가 불황에 빠질 때 그 취약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예상에 더해 이미 베트남은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짓으로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관광과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한데, 한국 못지않게 중요한 애증의 중국 관계에서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지만 작년 한국을 때린 아베는 반토막난 2위 규모의 한국 관광객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에 바싹 붙어서 중국 관광객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했었는데요. 베트남은 한국에게 그러고 나서 최대 무역국이자 최대 투자국, 최대 관광국인 중국에게까지 엄청난 공격을 스스로 퍼붓고 있습니다. 한번 불붙으면 전 인민이 단합해서 어떤 행동이든 하는 중국인들임을 감안하면 베트남에 미칠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베트남과 중국의 자강두천 2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있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